어찌 그런 몹쓸 말을 마음에 품고 있었단 말이냐? 어찌 그런 말을 마음에 싹 튀어 입 밖으로 내뱉는단 말이냐? 그 마음이 자라면 장차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조선의 유명한 사대부 집안인 이광사댁 안주인을 이처럼 노하게 만든 것은 현대인이 보기에는 매우 사소한 일이었다. 나 좀 줘. 아이들 간에 이루어진 이 단순한 거래가 사건의 발단이었다. 너는 어찌하여 그 많은 옥도를 다 주었느냐? 그 정도 옥도를 바꾸려면 엿을 더 많이 달라고 했어야지. 그깟 옥돌이야. 또 주면 되지. 옥돌 찾기가 그리 쉽더냐? 옥돌 하나엔 엿가락 하나를 받아야 이익이지. 너는 어찌 그리 셈을 할 줄 모르니? 나 좀 달라고 하였다고? 사대부 집안 자제가 어찌 가히 나 좀 줘 소리를 입 밖에 낸단 말이냐? 또한 어린 것들은 효제와 몸가짐만 알아야 하거늘 이익이란 글자가 어쩌자고 마음에 싹 터서 입에서 나온단 말이냐? 아들이 무심코 내뱉은 이익이라는 두 글자에 화들짝 놀랐던 어머니. 국경 없이 세계화된 자본주의 시대,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떠오른 아시아 경제에 유교의 전통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18세기에) 그려진 이 그림을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살았는지 엿볼 수 있다. 선비 몇이 모이면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고, 야외에 나가면 활쏘기를 즐겼다. 군자란 물질의 유혹에 초연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유교 문명권 국가들의 경제 발전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일본은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하고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에 걸맞은 급속한 성장으로 IT 강국이 되었다. 대만 또한 중소기업 위주의 탄탄한 경제로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로 불린다. 중국에 반환된 홍콩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세계 경제의 작은 강자였다. 말레이 반도 속의 도시국가 싱가포르 역시 고도로 발달한 선진 산업국이다. 사회주의 하에 있던 유교 문명권의 마지막 나라 베트남은 매년 8%대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며 무서운 활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폭발적 경제 성장은 이제 미국의 패권을 넘볼 정도다. 물질을 천시했던 유교 문명권 국가들의 눈부신 경제 발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홍콩에서 염료대왕이라 불리는 타이포센 그룹의 통윤카이 회장. 그는 어릴 때 중국에서 이민 온 뒤
염색 사업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뒀고 현재는 홍콩에서 염료업계 1위의 기업가다.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항상 그의 곁에는 공자상과 논어가 있다.東南亞好多嘅啲全世界好多華人華裔，佢第一代離開中國嘅時候，佢都係即係中國衰咗200幾年。 통윤카이 회장도 고향을 떠나 홍콩으로 이민 올 때 논어를 들고 왔다. 집안 곳곳에는 공자의 장식이 가득하다. 啊，我哋好多孔子像啊！啊，你睇下孔夫子啦啊，孔夫子好多孔夫子像啊。 그는 자신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자의 가르침을 잘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嗱，我間屋好多孔子像，呢個又孔子像啊。 그의 집은 어딜 가나 공자의 동상과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呢係講咩嘅？上面呢，我見到咩高山。 백옥으로 만든 부조에는 공자와 72명의 제자들 모습이 새겨져 있다. 그에게 공자는 사업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 스승이다. 자신의 사상을 펼칠 나라를 찾아 주유열국하던 공자는 13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의 나이 68세 때였다. 고향에서 그는 자신의 사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게 된다.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공자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 시기 공자는 시경, 서경, 춘추 등 유교의 주요 경전들을 편찬하게 된다. 공자는 주유열국에서 돌아온 지 5년 만에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고향 취푸에 묻혔다. 제자들은 스승의 묘 곁에서 3년상을 치렀다. 3년 후 모든 제자들이 떠났으나 단 한 명의 제자만이 남아 3년을 더 공자 곁을 지켰으니 그가 바로 자공이다. 공자의 제자 자공은 중국 최초의 재벌이었다. 그는 노나라와 제나라의 국경 지역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사마천의 사기는 자공의 상업 활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시기를 기다려 팔기도 하여 재산을 모았고 공자의 70여 명 제자 중 가장 부유하였다. 천부적 상제를 지닌 자공은 상업의 본질을 잘 이해한 사람이었다. 옥이 귀한 것은 흔하지 않기 때문이고 돌이 값어치가 없는 것은 매우 흔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잘 간직했다가 귀중품을 사고 파는 상인에게 높은 값을 주고 팔아야 한다. 공자는 자공의 이런 재능을 칭찬했다. 자공은 타고난 부자가 아닌데도 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 그것은 시장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물건의 흐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때문이다. 자공의 상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공자가 13년 동안 주유열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자공의 이러한 재력이 뒷받침됐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공자가 위나라에 도착했을 때를 기록한 논어의 이야기는 공자의 경제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백성이 아주 번성하구나. 예, 이렇듯 백성이 많은데 첫째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선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것이지. 그럼 백성이 부유해진 다음에는 무엇을 더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지. 공자는 경제의 중요성을 결코 얕보지 않았다. 논어 안연편에 보면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백성들을 잘 먹이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믿음을 얻는 것이라고 답한다. 잘 먹는 문제를 정치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은 것이다. 이러한 공자의 경제관은 논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스승님, 만약 아름다운 옥이 여기 있다면 뱃속에 넣어서 감춰두시겠습니까? 값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서 파시겠습니까? 팔아야 하고 말고. 난 값을 아는 사람을 기다려 옥을 팔 것이다. 중국의 전통 연극인 곤극이나 경극의 발전은 그곳 상인들의 막대한 재력의 뒷받침이 있어 가능한 것이었다. 명청시대 상업의 중심지였던 양주의 유명한 이 호수는 상인들 저택의 연못을 몇 개 연결한 인공호수이다. 명청시대 중국에는 하늘에서 호수까지 이르는 곳마다 휘주상인이라는 말이 있었다. 당시 상업의 중심지였던 항주와 양주의 상권을 장악한 휘주 출신의 상인 집단을 이르는 말이었다. 이들은 소금과 차를 주로 거래하면서 막대한 부를 획득했다. 대표적인 이가 장사 하나로 천하를 거머쥐었던 장사의 신 호서람이었다. 호서람은 지금도 중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부자로 손꼽힌다. 호서람의 재산은 당시 청나라 정부 1년 재정의 반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금융업을 중심으로 성공을 거둔 호서람은 호경여당이라는 약방도 경영했다. 호경여당은 베이징의 동인당과 더불어 중국의 2대 약국 중 하나로 지금도 옛 건물 그대로 남아있다. 약방을 경영하면서 호서람의 경영 철학은 더욱 효력을 발휘했다.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에 약재의 원료부터 약재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까지 한낱 속임이 없어야 했다. 약을 만들 때마다 항상 온몸을 깨끗이 씻도록 한 원칙은 작은 예에 불과하다. 호서람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광고판을 거리에 붙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항주에는 가끔 사슴이 거리를 활보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녹용을 만들기 며칠 전 저작거리 사람들의 눈으로 직접 건강한 사슴을 보게 함으로써 녹용의 품질과 함께 호경여당의 신뢰성을 홍보하는 일종의 거리 이벤트였다. 호경여당의 내부에는 절대 속이지 말라는 글이 걸려 있다. 호설함이 직접 써서 직원들이 드나드는 곳에 걸어둔 것이다. 가격도 한 가지 가격만을 고집했다. 진실한 상품의 가격은 둘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칼날 위에 피를 핥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던 호설함. 하지만 절대적인 정직과 신의는 이익과도 바꾸지 않는 제1의 경영 철학이었다. 但是胡雪岩呢，他是一个商人，他有这样一种思想，这种思想呢，就体现在我们中国的这个传统的这个商业思想里边呢，就是要讲诚信，不能因为要想多捞钱而去骗人。 한국의 대표적인 상인 전통으로 꼽히는 것은 개성상인이다. 개성상인의 주 거래 품목은 인삼, 의류, 놀이개, 갓 등이었다. 태조가 100년에 한해 개성 선비들의 과거 시험을 금지하자 장삿길에 나섰던 이들은 근면, 검약, 신용과 합리적 경영으로 조선의 상권을 장악했다. 개성상인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행상을 다니며 장사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관간, 어음, 계와 같은 협동적인 체제를 발달시켰다. 신용으로 돈을 빌리고 꼬박꼬박 그 이자를 따져내는 신용거래였다. 상인들의 거점이던 도가에서는 만석지기 부자라도 쉽게 돈을 빌려주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오랜 신용을 쌓아온 사람에게는 문서 한 장 없이 큰 돈을 덥석 빌려주는 일도 흔했다. 또 500냥, 2000냥이야. 되겠나? 자, 이 돈은 열흘 후에 이자까지 쳐서 후하게 갚아드립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 10만 5천 냥이 수입이 잡혔는데 또 개성상인들은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서 복식부기를 고안해 사용했다. 그러면 우리 이번 달 이득이 2만 5천 냥이 난 셈이로군요. 사계치부법이라 불리는 독특한 장부기법이었다. 10만 5천 냥인데 총 지출은 얼마요? 총 지출이 8만 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계치부법은 수입과 지출의 기록과 그 총계, 이익까지 4개의 장부가 서로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하는 정직하고 투명한 회계법이었다. 한국 최초의 민족계 근대 은행이었던 대한천일은행의 회계장부도 이 사계치부법으로 작성됐다. 개성상인이 만들어낸 회계법이 근대적 은행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최초의 전차회사였던 한성전기회사의 거래 내역이다. 1899년 8월 17일 1237원 30전의 전차 운영, 수입금이 입금된 내역이 기록돼 있다. 전초 40단이요 45만 원은 지금도 사계치부법이 사용되는 곳이 있다. 1년 결산 총회를 앞두고 전남 영암의 장암리 대동계원들이 장부 정리를 하고 있다. 사계치부법은 모든 돈의 흐름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드러나게 돼 회계 부정이 불가능하다.
조선시대 향촌 사회에까지 이런 철저한 회계 방식이 퍼져 있었던 것이다. 고종시대 상업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상민국가인가 하고 놀랄 정도의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환이에요. 상공업으로 전환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버려진 섬이었고 네덜란드와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 지금은 세계 17위 규모의 경제를 지닌 건실한 국가가 되었다. (20세기) 들어 비약적인 발전을 한 대만은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유교의 핵심 덕목들을 거리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만 역시 유교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나라이다. 신광 백화점 앞 거리. 주말이면 쇼핑 나온 인파들로 활력이 넘친다. 신광 백화점은 은행, 보험, 증권, 가스 사업을 포괄하는 신광그룹의 계열사다. 신광그룹의 송년회 자리. 매년 직원들을 초청해 성대한 잔치를 벌인다. (1945년) 대만 독립과 함께 작은 섬유회사로 출발한 신광은 지금은 대만 6위의 대기업이다. 갓 입사한 신광의 신입사원들은 먼저 신광의 기업 이념부터 배운다. 인정과 의리를 가장 우선시하는 독특한 기업 이념. 창업주 우호수의 경영 철학이다. 우호수는 1919년 일제시대 때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자수성가한 기업가이다. 어린 시절에는 옷가게 점원으로 일했고 이후 원단 수입으로 돈을 벌어 섬유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정신고용을 바탕으로 하여 전 직원을 하나의 가족으로 대우하는 인간 중심의 기업 경영을 고수했다. 이는 학계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다. 例如他每一个公司新进的人员最后他要亲自面试，那他这个面试我就问他说，那你为什么要这么，因为你时间很忙啊，你2万多的职员你怎么处理这个事情？他说第一个刚刚要进公司人，一个董事长能够跟你见面的话，他会觉得很骄傲，他从此对这个公司会认同感。 우호수가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어느 날 회사 수금사원이 돈을 횡령해 경찰서에 체포된 일이 있었다. 이를 보고받은 우호수는 횡령 금액보다 체포된 직원의 아이들을 먼저 걱정했다고 한다. 所以我觉得呢，老板呢对这个员工呢，他是犯了法的哈，还是其他都没有问。我说他如果我是老板的话，我就第一个问的是说，他到底抛了多少钱去了？可是他不是，他就说他有几个小孩子，这个也让我很感动。 신광은 현재 보험, 은행, 증권, 유통, 가스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계열사를 거느리며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인정과 의리, 가족주의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 근면과 성실을 토대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서구의 기업과는 다른 독특한 발전 모델이다. 이런 기업 성장의 모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많은 학자들은 유교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 있다. My view is that there needs to be much more education in the West to appreciate
the positive as well as to understand some of the negative aspects of Confucianism. And that would be one factor that will help people in the West appreciate why East Asian societies have had such success in their economic development and their rapid modernization. 공자는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자 자공의 경제적 성공을 인정하고 격려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공자는 인간이 이익만을 쫓아 움직일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들도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덕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만약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볼 때 가장 먼저 그것이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라면 그는 완성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이익에 대해 의로움이라는 덕목을 제시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거기에는 항상 의로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사의 신 호소람이 태어난 생가. 중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상인으로 일컬어지는 호소람은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휘주는 예로부터 주자학이 발달하여 곳곳에 많은 서원이 세워졌다. 호소람은 강한 유교의 전통 아래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 아이들은 어려서는 대개 서원에서 유교 경전을 공부했다. 10대 중반이 되면 과거 시험을 보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향을 떠나 장사의 길에 나섰다. 어린 시절 몸에 익힌 유교의 공부는 이들을 보통 상인과 다른 상인으로 만들었다. 호소람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홍정상인이 되었다. 홍정상인이란 황제로부터 붉은 모자와 일품 관직을 하사받은 가장 명예로운 상인을 말한다. 호소람이 홍정상인의 칭호를 받은 것은 사업상의 작은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호소람은 태평천국의 난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군영에 필요한 약품을 이익을 전혀 남기지 않고 원가에 제공했다. 또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약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전란의 상황에서 우선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익을 가벼이 여기는 이런 자세는 더욱 큰 성공으로 돌아왔다. 난민들과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약의 효과와 덕을 칭송하면서 호경 여당의 사업이 더욱 번창했기 때문이다. 威力的本质是什么？就让惠让利于民，有利于老百姓，特别是有利于一些比较贫穷的贫困的老百姓，甚至达到一点就是让人心体现在商业过程之中，让跟我发生关系的所有客户那些老百姓，仿佛从我这能受惠受恩。
전쟁이 끝난 뒤에는 사제를 털어 끼니를 굶는 백성들을 위한 식량을 구입했다. 나라가 있어야 사업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런 상인의 전통은 큰 흐름을 이루었다. 이른바 휘주상인이었다. 유교 윤리로 무장한 이들은 신용, 성실, 의리, 정직함의 덕목으로 소금, 차, 약재 장사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중국 역대 최고의 상인 집단을 형성했다. 휘주 상인들은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가치관과 취향이 담긴 저택을 지었다. 청나라 말기에 살았던 왕정귀라는 대상인의 집, 승지다. 상인의 집이라기보다는 학자의 풍취가 느껴진다. 집안은 유교 사상을 표현하는 조각, 그림, 경구로 가득하다. 在这个漫长的历史过程中，它维持发展了这么长这么久，我觉得一个很根本的原因就是他们这个很好的继承了中国的儒家思想。这个以义为先以利第二，义利结合，这样呢，它才能够成功和长期的这种延续。 매년 7월 일본 교토에서는 유명한 축제가 시작된다. 기온 마쓰리가 열려야 비로소 여름이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일본의 대표적인 3대 마쓰리 중 하나다.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열었던 기원제가 그 시작으로 1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도 지역 상인들이 중심이 돼 마쓰리를 이어가고 있다. 딸과 함께 축제에 참석한 마미 다츠지 씨. 11대째 내려오는 교토 전통기업의 사장이다. 다츠지 씨는 매일 아침 직원들과의 조회로 하루를 시작한다. お客様の売り上げの中から皆さんがお給料をもらう。 한베이후가 판매하는 주 제품은 밀로 만든 전통 음식이다. 천황의 요리사 집안이었던 선조들이 300여 년 전 창업해 만들기 시작한 것을 11대째 이어오고 있다. 이곳 손님들은 매장 안에서 만나는 사장과 직원들의 남다른 응대에 감동을 받고 가게를 다시 찾게 된다고 한다. 자신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까지 생각하는 것은 그저 장사나 돈벌이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과의 만남도 소중히 해야 하는 법이에요. 이 순간 가게를 찾아주신 고객은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중 단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만난 이 순간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품은 완벽한 청결과 위생으로 만들어진다. 300여 년의 기업 역사에서
위생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이 상인 가문의 또 다른 자랑이다. 미묘한 손놀림이 필요한 복숭아 모양의 떡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드는 것에도 이들의 상인 철학이 담겨 있다. 제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솜씨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100만 개 만들었을 때 하나가 실패했다고 합시다. 100만 개 가운데 하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한 개를 본 사람은 100%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100% 그 상품을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명당 하나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다음 날 비가 오는 가운데 기온 맛들이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 맛들이는 하나의 전설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느 날 남쪽으로 여행을 떠난 미코토라는 신이 인간의 행색을 하고 나타나 머물 곳을 청하자 쇼라이라는 사람이 밥을 지어 따뜻하게 대접하고 하룻밤을 묵게 해주었다. 인간의 행색을 한 신은 그 보답으로 전염병이 돌 때에 쓰라고 억새풀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주었다고 한다. 기온 맛들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알고 있어요. 전염병이 유행할 때 병을 물리치기 위해 맛들이를 열지 않았나요? 그 저변에 있는 것도 알아야지. 타인을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이 있단다. 사람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의의를 앞세운다는 뜻이야. 의의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 하는 자는 번성한다는 것이다. 의의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 한다는 것은 이 회사의 사운이다. 집에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갑을 숨길 겁니다. 하지만 만약 스님이 자기 집 앞에 와서 이 집이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해준다면 그 스님이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해도 스스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돈을 드릴 겁니다.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돈을 빼앗으려는 사람 앞에서는 돈을 숨기지요. 하지만 돈은 필요 없습니다.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빌어주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돈을 주고 싶은 법이에요. 벌써 저만큼 가버리면 쫓아가서라도 돈을 건넬 겁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벌이에 열을 올리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요.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장사를 할 때 이익을 얻고 매출을 늘리는데 열을 올리라고 강요받으면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말씀은 바르게 살라는 뜻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닥쳐올 때 이것이 바른 길인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만 기준으로 삼는다면 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바른 일을 하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손님과 이익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의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 하는 선의 후리가 이 기업의 사운이 된 것은 2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시다 바이간이라는 인물의 가르침의 영향이었다. 이시다 바이간 선생님의 위패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시다 바이간은 인간이 가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일본 전통 상업의 중심지인 교토와 오사카 지역에서 이시다 바이간이라는 인물의 가르침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せがれの感動はいたしますまい。父親は歯もない歯茎を食いしばって差しうつむいておらるる。合点いたしております。 대부분의 청중은 이 지역의 크고 작은 상인들이다. もちろんあのせがれを感動せねば。バイガンさんの時代からも400年変わってませんけど、孔子孟子は2400、500年前ですか、もう少し前ですか。その時代から人間の本質って変わってませんから、そんなに苦労とは思わずに。 이시다 바이간은 18세기 초반 일본의 상인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준 인물이다. 그는 상인이 정직과 성실을 다해 일할 때 이익을 얻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그는 1685년 교토 인근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농사를 지었지만 그는 교토에 나가 상인이 되었다. 장사꾼에게도 인간의 도리가 있다고 생각한 그는 자신의 생각을 심화시켜 나갔다. 장사를 하는 틈틈이 그는 유교, 불교, 또 신도에 대한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사상을 구축했다. 그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장사를 해 얻은 이익은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バイガンの思想の中には儒教的な言葉で表現しています。したがって儒教的な思想はバイガンの重要な柱になっています。その点は日本の庶民が儒教を受容した時にどうなるかって言ったら、実はバイガンのようになっていくのは自然だと思います。 인간과 장사의 도리를 쉬운 언어로 설파한 이시다 바이간의 사상은 이후 교토와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전파됐다. 이시다 바이간은 훌륭하고 꼼꼼하게 마무리된 상품은 학자의 인격과도 바꿀 수 없는 상인의 자부심이라고 했다. 일본 상품 특유의 섬세한 포장과 완성도 높은 품질은 세계 시장에서도 신뢰를 얻어 일본 경제 성장의 배경이 되었다. 오사카 시내에 있는 이 비석은 회덕당이라는 학교가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 회덕당은 1724년 오사카의 상인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다. 이들은 이곳에서 유교 경전을 공부하며 그것에 기초한 상인의 도를 세워나갔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항상 공부하는 유교의 윤리가 상인 정신의 기초가 되었다. 당시 상인들이 읽었던 5만여 권의 유교 관련 서적들이 지금도 오사카 대학 서고에 남아있다. 来期さらには諸教という儒家の経典がたくさん残っていて 오사카 상인들은 유교의 윤리에서 의로움과 이익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얻었다. 正義と利益の追求というのは相反するものである。そして利益の追求というのはあまり良くないこと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たのですけれども、海徳堂では正義を実践しているものに当然のことながら利益がついてくると、つまり正義と利益の追求というのを整合的に理解しようとした、そこに海徳堂の最大の特色があります。 아시아 최대 컴퓨터 제조업체 렌샹. 중국인들이 제대로 컴퓨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던 시절
40세의 류촨즈를 비롯한 11명의 연구원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회사다. 렌샹은 지난 2004년 IBM의 PC 부문을 인수하고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 국제적 기업으로서 본격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 설립 20년 만에 렌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류촨즈 회장. 그의 집무실에는 공자의 글귀가 걸려 있다. 企业如果要真要做大，这个做得长的话，应该是特别强调诚信啊。这个今天的联想呢，是在中国被公认为是一个非常讲诚信的企业。为了讲诚信呢，我们这个付出代价，但是呢，由于我们有了这样好的品牌。 During the entire course of the game, we had no failures, which is a very big proud for Lenovo. 렌샹에는 유학파 출신 직원들이 많다. To Lenovo, these are the testings. 이들은 외국 기업이 제시하는 몇 배 높은 연봉을 뿌리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젊은 인재들이다. Lenovo, as a Chinese company, has been growing from this rich culture from China. It's a very natural way that you are really trying to make a difference for China. 컴퓨터 부문에서 외국 기업을 거뜬히 물리친 렌샹은 이제 중국인들의 자존심이 되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방식으로 세계 기업과 경쟁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직원들끼리 가족처럼 서로 보살피며 일하고 고객에게 성실과 신용으로 최선을 다하면 기업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有啊，很人性化，特别人性化的一个公司。具体就是人气很高，然后大家合作非常的愉快，而且公司为员工着想的很多，比如说诚信，然后公司的文化里包括这一条，然后要求员工在工作中就要诚实，对客户、对同事都应该这样做，还是包括的。 공자의 고향에서 열린 유상대회. 유교 상인의 전통을 현대에 이어가는 문제를 토론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자본주의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선 지금 중국의 경제인들은 공자와 그의 제자 자공에게서 서구식 모델과는 다른 경제 발전에 영감을 얻고자 하고 있다. 孔圣人的72贤人当中的子贡贤人所提倡的那思想是一脉相通的，所以今天我们谈儒商思想，或今天的社会的企业家应该具备的基本品质啊，是完全一致的。 최근 오사카에는 21세기 위원회라는 협의체가 설립되었다. 다가올 미래에 오사카가 다시 한번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이들이 영감을 얻고자 되새기고 있는 것은 오사카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이시다 바이간과 회덕당의 상인 정신이다. 開徳堂では、武士と町人が机を並べて学んだ。これは、南宋の朱子、当時日本に入ってきた儒教を朱子学と申しますが、この南宋の朱子の書を 이미 윤리경영, 지속가능한 발전이 화두가 된 이 시대에 스스로 공부하며 상인윤리를 세우고 정당한 이윤을 얻어 사회에 대해 기여하고자 했던 상인 전통은 이들에게 귀중한 자산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서양에서 시작된 체제이다. 그 철학의 기초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믿음이었다. 각자가 이기심에 기초해 이윤을 추구하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작동하니 경제는
무한히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것이다. 20세기 들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쥔 미국의 경제 발전은 철저하게 이러한 생각에 기초한 것이었다. 효율, 경쟁, 생산력의 극대화, 무한한 이윤의 추구. 하지만 이런 방식의 경제 발전은 환경의 파괴, 극심한 빈부격차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Sort of greed culture, at least in some of these societies. And I think you have philosophers, thinkers today looking at their societies and say, how do we bring order to these societies which have really become rather chaotic, that they've lost their moral bindings. And they see in Confucianism. 이 과도한 자본적인 논리, 그다음에 개인주의 융성,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 이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풍조. 이 안에서는 유교 사대부들이 지향하고 있었던 어떤 자기 규율이며, 그다음에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고 남을 해치거나 경계선을 넘어서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절제가 지금 이제 특히나 이게 지금 천민자본주의든 뭐 과도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등에서는 필요한 요구되는 덕목일 수도 있다. 자식이 이익이란 두 글자를 입에 올렸다고 매를 때린 어머니. 어린 것들이 어찌 그런 몹쓸 말을 마음에 품고 있었단 말이냐. 어찌 그런 말을 마음에 싹 튀어 입 밖으로 내뱉는단 말이냐. 그 마음이 자라면 장차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그 마음은 의로움을 도외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했을 때 오게 될 결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유교의 사상은 경제의 중요성을 도외시하지 않았다. 这样你们会很快富起来的。如果这儿有一块漂亮的 다만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의로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我正等待懂得价值。 유교의 윤리 안에서 조선에는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서는 정직하고 투명한 회계 전통이 있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국과 일본에는 고객과 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로운 상인의 전통이 있었다. 이것은 사회를 장기적인 발전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お客様の売上の中から皆さんが这个孔子呢，讲这个义字当先啊，不是说不要利啊，而是在义的前提下来追求利，这才能够取得长远的成功，也能够体现他的个人价值和社会价值。 21세기가 아시아의 세기가 될 수 있으려면 아시아가 세계의 표준과 이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의로움으로써 발전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개인과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좁지만 빠른 길이다. (2500년간) 화려하게 꽃피운 유교의 문명. 예와 형식의 중심. 그것은 아름다움인가 억압인가. 세계화와 개인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 시대에 유교가 이야기하는 관계의 길은 무엇인가?
한양에 다른 볼일로 왔는데 여기서 조문을 한다면 예의에 벗어나는 일일세. 평양서 예까지가 550리 길이네.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나?